그래서 오늘은 감시와 처벌이 이제 좀 중심에 놓이고, 그리고 그 감시와 처벌이 75년도의 저작인데, 그 전에 후쿠오카 콜레지 드 프랑스의 교수로 임명된 1970년부터 그가 했던 이제 이 강의라든가 또 다른 여러 실천들이 있죠. 대표적인 실천 가운데 하나가 이 감시와 처벌을 1975년에 쓰기 전에 70년대 초반에 북어가 GIP 영어로는 JIP 그래서 Groupe d'Information sur les Prisons 그래서 감옥의 정보 단체를 북어가 자기 파리에 살고 있는 자기 아파트에 그냥 주소를 두고서는 이 NGO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NGO하고 좀 달라요. 자기 집에 만들었고,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뭐 주로 참여했던 이제 중요한 분들 뭐 피에르 비달 라케라든가 뭐 여러 활동가들이 있는데 정마리 도메나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반려자였던 다니엘 드페르.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어떤 위계도 없고 그냥 아주 굉장히 리버럴한 방식으로 이러한 운동을 했고, 그게 이제 76년이 되면은 후쿠가 이제 들레즈하고 같이 대담을 한번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보편 지식인, 그 다음에 특수 지식인이라고 해서 좀 지식인의 어떤 유형을 나누고, 그리고 자신은 보편 지식인보다는 특수 지식인으로서의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그 대담에서 이제 들레즈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70년대에 북어가 감시와 처벌을 쓰기 전에 그가 만들었던 감옥 그 정보 단체의 활동,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북어가 그런 특수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보편 지식인과 이제 특수 지식인의 차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가장 이제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감옥 정보 단체가 보여주고 있듯이, 그러니까 어떤 이해 당사자, 문제의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지식인이 말하자면은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참여가 아니죠. 특수 지식인은 이미 어떤 문제의 당사자들, 뭐 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 속에서 오늘날처럼 전문화된 사회 속에서 여러 곳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각각의 분야에서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자들은 그 문제의 당사자들이라는 거죠. 그 당사자들의 말, 발언, 담론이,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담론의 질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 담론은 수직화되어 있고 위계화되어 있고, 어떤 담론은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어떤 담론은 아예 들려지지도 않는 이런 어떤 그 불평등하고 위계화되고 수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들려질 수 없는 마이너한 목소리들, 그 다음에 저 바닥의 목소리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참을 수 없어 하는 그 자들의 그 목소리를 뭐요? 이 제도화된 담론의 세계 속에, 중요한 담론의 세계 속에 이렇게 뭐요? 들여놓아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뭐 그들이 지금 학식이 부족하고 사유가 부족하고 합리성이 부족해서 이거 뭐 안 되니까 내가 대신 써줄게, 아니면 다시 써줄게, 이런 얘기 아니죠.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아, 내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의식화의 수준. 이런 문제들을 의식할 수 있겠고. 그리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죠? 유한한 생명 존재로서 공감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될 때는 함께 연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또 일시적으로 어떠한 연대 장들이 마련되고 수평적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은 참여였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수감된 자들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감된 자들 그리고 그 수감된 자들의 가족 이런 사람들의 담론들을 취합을 해서 지식인들은 어쨌든 간에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론의 장에 집어넣으면서 기존의 정치체제, 기존의 통치체제, 그죠? 기존의 우리의 그런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의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환기시키는 이런 작업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작업들이 특히나 이제 물론 70년대이고 지금보다도 덜 고도화된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때부터도 이미 그런 실천들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보편적인 도덕적인 가치나 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늘 그러니까 타인을 대변해서 대신하는 그러한 어떤 좀 약간 좀 오만하기도 하고 어떤 권력 관계의 그 위계에서 항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참여 그리고 그러한 지식들 그리고 그런 어떤 예를 들면 감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할지라도 감옥에 대한 개혁자들의 그 추상적인 담론보다는 그 수감된 자들의 참을 수 없음이 무언지 그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시자 처벌에서도 우리가 들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정신의학에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사실 가장 참을 수 없는 것들은 권력 관계에 있어서의 일단 신체적이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고통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감옥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것들이 뭐냐고 얘기하면 추위. 그렇잖아요. 자꾸 그 추상적으로 개혁자들이 보다 인본주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런 얘기가 춥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숨 쉴 수 없을 만큼의 그 더러운 공기, 구타. 응? 대단히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신체적인 것들이에요. 그거 누가 제일 알겠어요? 그들만이. 왜 거기에 대변인 역할을 하려고 해요? 추상적으로 그 말을 또 인본주의적으로 어떻게 인간,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푸코는 또, 물론 이제, 당연히 좀, 오늘날에도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고, 엉뚱한 소리냐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과 기록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일종의 폐기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아니, 교도소가, 그렇죠? 그러니까 2중, 3중의 처벌을 받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과 기록이 왜 필요하냐라고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예? 프랑스어로는 까지에 주디시에르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오늘날에는 거의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언론에서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흉악 범죄자가 또 여기 어쨌든 형을 치르고 나와서 멀쩡하게 또 저런 다른 그 일반 사람들 그건 뭐냐면 정상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냐라고 해서 호들갑을 막 특종을 또 때려대요. 저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보지만 오늘도 YTN 같은 데서 특종을 때렸어요. 어떤 성범죄자래요. 무슨 경호업체에 있었는데
좀 여러 사람을 성폭행해 갖고 5년인가 살고 나와 갖고 지금 현재 뭐 연예인 무슨 저 협동조합에 그 사람이 저 책임자 아마 역할 하나 봐요. 근데 이제 후쿠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니 선생님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하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성범죄자가 멀쩡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성범죄자가 아니라고 해도 뭐냐면 어떤 전과자가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없다. 근데 지금 그 얘기는 그런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그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또 도덕적인 재판을 하겠다라는. 그럼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개과천선을 했는지. 그러니까 사법적인 차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쟤는 이미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일에는 제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게 이게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푸코가 감옥 정보 운동을 하면서 바로 그 전과 기록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뭐 전과 기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재범을 할 거고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 그 선량한 시민들을 저 위험한 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봅시다.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다시 그 사람을 어떤 사회의 재적응에 기회를 박탈한다라는 것은 결국 뭘 만드는 거예요? 감시처벌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어떤 일정한 범죄 사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은 사람을 결국은 뭐예요? 범죄자로서 실체화하는 우리의 그러니까 뭐예요? 공모 작업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법 권력이나 또는 감옥의 이 메커니즘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다고 지금 뭐냐면 모든 뭐 전과 기록이고 뭐고 다 없어요. 이런 식의 이제 저는 아주 굉장히 단순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또는 우리가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동료 시민들, 누가 되었건 살인자가 되었건 누가 되었던 간에 그들에 대한 우리의 지금 윤리의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이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감옥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그러니까 안전, 죄를 받은 사람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로 격리시킴으로써 일시적이자 영원히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행위만을 이 감옥이 담당하는 것일까? 응? 뭘까? 이러한 진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그 문제를 푸코가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이제 감시와 처벌이나 그 감시와 처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정신의학의 권력이나 비정상인들의 강의나 또는 처벌사회라고 하는 또 다른 강의록이 있는데 그건 아직 번역이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정신의학의 권력으로 들어간다면은 그렇다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19세기에 그러니까 감금 형식 감옥이 일반화되기 이전에 또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뭐예요? 위험한 주체, 위험한 개인들이 근대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또 이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다루는 방식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권력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역시 이제 푸코가 제가 그랬죠. 푸코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철학적인 아주 굉장히 처음서부터 끝까지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주체화의 역사란 말이에요. 주체화. 미친 주체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에서는 뭐예요? 개인, 정상인의 역사. 또 이제 뭐 성의 역사 1권이나 또는 뭐 안전영토인구와 같은 그런 강의나 이런 데서는 뭐예요? 인구라는 주체. 다 주체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작업을 가해서 자기를 만드는 이와 같은 능동적 주체화의 역사라기보다는 익명의 지식과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주체의 양식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예를 들면은 우리와 다른 극단적인 타자가 광인 또는 정신병자 또 나아가서는 이제 여러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말이 있죠. 비정상인들. 이것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이들을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뭐야 제기하는 거죠. 동시에. 예. 자 그래서 이미 반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번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는 이제 어쨌든 감시와 처벌은 좀 더 세심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푸코가 70년대에 이렇게 어쨌든 경험한 것들을 중에 가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감옥 정보 단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권력은 정말 신체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신체가 1차적인 타겟이다. 그리고 감시와 처벌에도 그 제2배 그 감옥 정보 단체 운동에서 그가 얻은 그런 교훈과 그리고 그 동시대의 그 문제가 아주 강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위 우리는 그런 거예요. 굶주림, 구타, 모욕. 그거는 뭐예요? 70년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럽 전역에서 미국에서 그 교도소의 그 수많은 폭동들을 통해서 드러났고 뭐 오늘날도 여전히 그래요. 그죠? 얼마 전에도 뭐 맞아 죽은 그죠? 그 수감자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이거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단 요즘에는 좀 나아졌나? 그럼 뭐예요?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으면 그냥 나아진 것처럼 우리는 그냥 여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셸 푸코는 두 차례에 걸쳐 정신의학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고 먼저 우리가 처음서부터 들으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빈스 반과 꿈과 실존이죠. 예. 서문, 정신병과 인격, 그 다음에 정신병과 심리 개적되었고 1850년에서 1950년까지 심리학, 57년에 쓴 거고 과학적 연구와 심리학, 광기의 역사와 같은 초기 저작들과 논거들을 통해 푸코는 정신의학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였고 이어서 광기 역사가 출간된 지 20년 후인 74년도 콜레지 드 프랑스의 강의 정신의학의 권력과 그 이듬해 비정상인들에서 다시 정신의학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비판에는 방법론상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초기 비판에서 푸코는 주로 정신의학 지식의 수상적음을 비판했습니다. 뭔가 이 지식. 그러니까 지식은 그러니까 목과 불가분의 표상이죠, 그죠? 표상. 광기 역사는 감금 공간에 소외된 광기를 감금을 필요로 하는 정신병으로 변환하여 광기를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으로 소외시키고 동시에 광기를 정신질환으로 소외시키는 정신의학의 이중적 포획 기술이 정신의학을 정신질환의 의학으로 성립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비판 작업을 완결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비판에서 푸코는 정신의학을 전적으로 권력 장치로서 분석합니다. 그죠? 그 첫 강의부터 정신의학 권력 첫 강의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푸코가 그죠? 예. 정신의학 권력에서는 정신병원 내부에서의 의사와 환자의 권력 관계를 분석하여 치료 장치로서의 정신의학이 발생시키는 권력 효과를 추적하였단 말이에요. 비정상인들에서는 오늘날 정신의학의 주된 대상인 정신병자 이꼴 위험한 개인이죠.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괴물, 교정불능자, 자유한 어린이로 거슬러 올라가 정신의학이 정신질환의 의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중보건위생의 그냥 과학적 테크닉의 자격으로 어떻게 사법, 행정, 가정으로 침투해 들어가 구성되게 되었는지를 추적하였습니다. 초기 저작들을 통한 정신의학 비판과 콜레즈 드 프랑스 강연에서의 정신의학 비판 사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콜레즈 드 프랑스 강의는 광기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은 그 지점, 그러니까 뭐예요? 19세기 초 정신의학의 탄생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는 예전에 푸코가 광기의 역사에서 시도한 작업의 도달 지점이거나 중단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강의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콜레즈 드 프랑스 강의는 이제 광기의 역사의 연장선에 위치하는 단순한 소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광기의 역사의 마지막 두 장에 대한 비판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코가 1강에서 내가 광기의 역사에서 마지막에 결론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70년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이 순간에 보니까 내가 좀 뭔가 잘못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자아 비판을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콜레즈 드 프랑스 강의에서는 광기 역사의 정신의학 비판과 관련된 방법론에 대한 엄밀한 자기 비판의 기초에 분석의 대상이 정신의학의 지식에서, 이게 광기 역사에서 그죠? 주로 푸코가 여러 부분을 다루죠, 그죠? 뭐 제도도 다루고,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시대나 이때도 광인들을 실어 나르는 배가 있었고, 나렌시프트라고 이런 게 있었고, 근데 다 뭐 제도도 얘기하고, 뭐 예술 작품, 뭐 보슈의 그림도 얘기하고, 뭐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그죠? 제도도 얘기하고. 그런데 아무튼 푸코가 생각할 때 그래도 그 두꺼운 책의 중심 테마는 광기에 관한 지식이었다. 광기의 경험 혹은 광기를 어떻게 한 시대의 사람들이 지각하는가, 그 지각의 그 형상, 그 각 시대의 특이한 방식, 그리고 이후의 세대와는 변증법적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 연속성을 갖지 않는 그런 부연속적인, 그러니까 뭐예요? 경험의 형상, 그러니까 지각의 형상, 그러니까 표상, 지식에서, 지식이 뭐냐면 중심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70년대 푸코의 이 정신의학에 대한 강의에서는 권력적으로 이동했다, 이거예요. 정신의학의 권력 초반부에서 푸코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정신질환을 다룬 광기의 역사 마지막 장은 표상의 분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정신의학을 일정 수의 엄표, 담론을 산출해낼 수 있는 권력 장치, 그러고 나서 그것들로부터 유래하는 모든 유형의 표상을 산출해낼 수 있는 권력 장치로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걸 느꼈어요, 푸코가. 70년대 와서 6.85 이후에. 그 지점에서 광기 역사가 원용하고 있는 세 개념, 즉 폭력, 제도, 가족에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푸코가 이 부분을 자신의 그
오해한 측면들, 자신이 오해한 측면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수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폭력, 제도, 가족. 가정이라고 합시다. 가정. 먼저 폭력이라는 개념이었는데 이 말에는 신체와 관련된 권력, 불규칙적이고 정념적인 권력, 감히 말씀드린다면 광포한 권력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폭력이 가로지르지 않는 권력은 신체와 관련된 권력이 아니라고 상정할 여지가 있고, 폭력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모든 권력에서 본질적인 것은 권력의 적용 지점이 언제나 그 최종적 시급에서는 신체라는 것. 모든 권력은 신체적이며 신체와 정치적 권력 간에는 직접적인 접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기 역사 초반부에서도, 아니 광기 역사 감시화처벌 초반부에서 그렇게 아까 그 추위, 굶주림, 고통, 모욕, 구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신체적인 거예요. 그가 70년대 감옥정보운동을 하면서 이 감옥정보운동을 하면서 그 수감자들이 수많은 언케이트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그 수감자 가족, 수감자 직접 증언들을, 그죠? 면회 가갖고 그걸 끌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푸코가 수많은 그 설문지를 통해서 감옥 속에 수감된 자들에게 보내고, 공통적인 게 뭐냐? 뭐 형법학자들이 얘기하고, 뭐 형법 개혁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런 뭡니까? 주지주의적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 전부 다 뭐냐면 신체적인 것과 관련이 돼 있더라는 말이에요. 또 이 개념은 균형을 상실한 힘이 신체에 행사되는 것은 합리적으로 제축되고 관리되는 권력 행사 작용의 일부를 이루지 않는다고 미안합니다. 상적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말단의 지류에서 그 모세혈관적인 수준에서 그것이 개인과 접촉하는 곳에서 권력은 신체와 관련된 것이 되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 권력은 그것이 완전히 불규칙적인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 폭력적인 것이 됩니다. 권력이 광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신체와 관련된 일종의 미시물리학의 여러 조치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음으로 권력 장치로서의 정신병원이라는 관점에 입각하게 되면 분석해야 하는 것은 정신병원이라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제도들을 가로지르는 전술적 배치에서 어떤 힘의 관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달리 말해서 이 장치 내에서의 조직망, 흐름, 중계, 거점, 잠재력의 차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광기의 역사가 피넬이나 에스키롤 잘 아시죠? 피넬은 과거의 고전주의 시대의 구빈원에, 비세트라는 구빈원에서 광인들이, 그죠? 쇠사슬에 묶여 있었죠. 이 쇠사슬을 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광인들을 해방한 사람이라고, 위인으로서 널리 추앙받는 사람이죠. 뭐 그의 아들이 그렇게 그의 아버지를 영웅화시키긴 했습니다만, 이런 피넬이나, 그 다음에 초기 정신의학에서의 스타인, 에스키롤의 정신의학이 정신병원에 가정 모델을 도입했다고 비판한 것은 오류라는 것이. 이건 푸코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정신병원에서 가정 모델은 전혀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적으로 그렇고, 그러므로 정신병원을 권력 장치로서 분석할 때 문제시 되어야 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권력의, 이때 처음으로 푸코가 이 말 쓰는 거죠. 미시물리학, 제도가 아니라 의사와 환자의 힘의 대결에서 활용되는 전술, 가정 모델이 아니라 권력 관계와 대결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분석의 중심을 지식으로부터 권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이게 그러니까 광기 역사와 이후 정신의학의 권력이라는 강의, 그리고 감시와 처벌에서와의 이제 차이죠.
북한은 폭넓은 연구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후 확실히 정신의학을 자신의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정상인들 정신의학의 권력은 책으로 공간되지 않았어요. 그냥 강의로 끝냈어요. 왜 북한가 지금 광케 역사 이후에 정신의학에 관한 책을 쓴 건 없어요. 그러나 이 2년간의 강의에서 푸코가 행한 정신의학의 권력에 대한 비판은 감시와 처벌성 역사 일권 말과 글에 수록된 여러 대담, 강연, 논거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규율화, 규범화와 인구의 통치라는 규율 권력이죠. 규율 규범화. 인구의 통치, 생명관리 권력, 생명관리 정신.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생명관리 정신인 거죠. 규율과 규범화. 인구의 통치라는 근대 권력의 양대축을 둘러싼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학교, 기숙사에서 청소년을, 공장에서 노동자를, 감옥에서 수감자를, 병원과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병영에서 병사를, 사회에서 개인을, 국가에서 인구를 감시하고 규율화와 규범화의 네트워크에 예속시키고 특정한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유용한 신체로 가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그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고 욕망을 자극하며 유도하는 다양한 동형성이 여기서 도출이 된다는 거예요.